1636년 겨울, 청나라의 대군이 한양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조선은 끝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삼전도의 굴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1598년, 7년간의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일본군은 철수했고 조선은 승리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농토가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궁궐은 불타고 문화재는 약탈당했습니다. 조선은 재건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했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군주였습니다. 광해군은 국내 재건에 힘쓰는 동시에 국제 정세를 예리하게 파악했습니다. 17세기 초 동북아시아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금, 훗날의 청나라였습니다.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여진족을 통합하고 명나라를 압박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에게 딜레마였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이미 약해지고 있었고 후금은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에 원군을 보내면서도 후금과 적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겨우 회복 중이었고 다시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조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인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했으니 이제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배은망덕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였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 중 하나가 바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친명배금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분상으로는 훌륭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후금, 이제 청나라로 국호를 바꾼 이들은 조선의 태도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후방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 편을 든다면 이것은 청나라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을 굴복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1627년 청나라는 처음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아민이 이끄는 3만 군대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청군은 빠르게 남하하여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조선은 급히 화의를 청했고 청나라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묘호란은 조선에게 경고였습니다. 청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했고 조선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와 형제관계를 맺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이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나라와 화친했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겼습니다. 조선의 이중적 태도는 청나라를 자극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636년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면서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조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청나라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마침내 청나라가 다시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최악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압록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청군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 순식간에 조선 영토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청군의 진격 속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북방 기마민족답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주를 지나 평양을 거쳐 불과 며칠 만에 개성에 도달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군의 기동력과 전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일본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12월 14일 청군이 한양 근처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조와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군이 한강을 건너는 길목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한산성은 한양 남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산성이었습니다. 방어하기에는 좋은 지형이었지만 장기 농성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왕세자를 비롯한 조정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만 3천 명 정도가 산성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들, 군사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했습니다. 12만 대군이 산성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포위였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고 보급도 불가능했습니다. 남한산성 안의 사람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장기 포위에 대비한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끼를 먹었지만 곧 한 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죽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추위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산성 안에는 난방시설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청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항복과 사죄였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면 더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반면 항복하면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선택이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화론과 주전론이 대립했습니다.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주화론자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나라와 화의를 맺어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주전론자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주화론은 현실적이었지만 굴욕적이었고 주전론은 명분이 있었지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체면도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청군은 조선 전역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점령하고 경기도와 충청도를 휩쓸었습니다. 각지에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마을들이 불타고 재산이 약탈당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상의 참상이었습니다. 남한산성 밖에서는 구원군을 보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각지에 의병들이 일어났고 관군도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청군의 포위망을 뚫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청군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4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한산성 안에는 식량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먹고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항복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인조는 청태종에게 309고 두례를 해야 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야 했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치욕적인 조건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항복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삼전도는 한강 남쪽에 있는 나루터였습니다. 청태종은 높은 단 위에 앉아 있었고 인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인조는 청태종 앞에서 309 고두레를 올렸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는 분노로 떨었고 일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항복 후 청군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고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금은 보화도 약탈당했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지만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병자호란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물질적 피해도 컸지만 정신적 충격은 더 컸습니다. 조선은 자신들이 문명국이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대부들은 이 굴욕을 잊지 못했고 북벌론을 주장했습니다. 북벌론은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효종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북벌을 꿈꾸었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국력을 키워 언젠가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너무 강했고 조선은 너무 약했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력이 약하면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명분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옳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이야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많은 이들이 타국에서 죽었습니다. 일부는 몸값을 내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기다리며 평생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삼전도에는 청나라가 세운 비석이 남았습니다. 대청황제 공덕비였습니다. 이것은 청태종의 공덕을 찬양하고 조선의 항복을 기록한 비석이었습니다. 이 비석은 조선인들에게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석을 보며 치욕을 되새겼습니다. 일부는 이 비석을 부수려 했지만 청나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 아래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대 관계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냈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척화비를 세워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고 외쳤던 것도 병자호란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번 외세에 굴복한 치욕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쇄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병자호란을 돌아보면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 명분과 현실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국력의 중요성입니다. 약한 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한 나라만이 자주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